네, 최상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아까 정관님 말씀하시는데 큰 소리로 웃으면 그게 접니다. 네, 번역도 하고 글도 쓰고 글쓰기와 번역하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생들과 항상 이야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요. 옆집에 놀러 오는 기분으로 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영문 학계 쪽과 한영 번역하시는 분들 또 영한 번역하시는 분들이 항상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항상 많이 찾고 있고 오늘 좀 그런 얘기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른 것보다 유형 번역상 오늘 이제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인데 이런 큰 상을 끊이지 않고 계속 주시고 계신 것 그리고 굉장히 고민하고 엄선해서 정말 좋은 상으로 유지하고 계신 것에 번역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고민했을 적에 제가 관심 있는 번역은 다른 어떤 한국 문학의 세계화나 문화 전파나 그런 것보다는 문학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표현하기 힘든 것, 표현하기 불가능한 것을 언어로 표현하려는 시도이고 드러내기 힘든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말로 드러내려는 시도이고 그런 문학의 힘을 전달해내는 번역에 대해 저는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잘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수행할 수 있을까? 수행을 해볼 수 있을까? 수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까? 이런 고민들이 큰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전달하는 것은 목소리이고 그래서 목소리를 어떻게 번역해낼 수 있는지를 오늘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주세요. 아까 그래서 최상현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저도 영어로 발표를 먼저 하는 줄 알고 영어로 제목을 다 만들어 놓고 한국어로도 보내라고 그것도 문자로 그래서 제가 한 1분 만에 막 번역을 했어요. 오늘 당장 포스터 찍어야 된다고 막 그러셔서 그래서 근데 참 번역이라는 건 사실 문학 번역이건 뭐 영화 번역이건 우리 일상 도로 표지판 번역이건 다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잠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보이스 스케어리가 선생님 매력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의 매력이 어디에 있는지 감이 좀 잡혀야지 한국어로 그걸 표현을 하겠죠.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직역으로 막 가기 시작하면 목소리가 들린다 이런 목소리는 전해진다 다 마음에 안 드시죠? 목소리는 들리기 마련이다. 자동사로서 캐리를 쓰는 그것을 이제 막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제가 만들고 싶었던 제목은 목소리가 무엇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목소리가 하는 일로 갔어요. 품사적인 전환이 굉장히 많은 번역이죠.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목소리의 힘이고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동태로서 표현이 된다면은 사실 제목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을 번역자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문학에서 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notoriously difficult to define이라고 많이 해요. 무형적이고 그냥 은유적인 것이고 뭐라고 딱 꼬집을 수 없다라고 이제 문학어 사전에도 나오는데 제가 표현하기에는 그런데 들으면 아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때 들으면 이걸 인식할 수 누구 목소리인지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 뭐 어떤 태도인지 등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문학 작품에서 그래서 사실 이 창작
제가 문예 창작 전공이지만 그 창작에서도 보이스는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다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Either you have it or don't. 그냥 문장을 쓰던가 아니면 강한 해밍웨이 같은 강한 목소리가 없더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는 아주 뚜렷한 보이스라는 것이지 어떤 작품인 건 사실 보이스는 있죠. 어떤 말하는 개성이 강한지 개성이 강하지 않은지의 차이일 뿐인데, 그래서 그 문학어 사전에서 여튼 이렇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은유적인 용어이다라고 정의는 내리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걸로 주로 이루어지냐 하면 톤과 스타일과 퍼스널리티로 이루어진다라고는 설명을 해요. 어조와 문체와 그리고 또 어떤 그 화자의 개성 아니 인물들의 개성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애매모호하니까 번역하기가 더 어렵겠죠. 우리 앞서 말씀해주신 많은 것들이 선명함에도 번역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애매하면 훨씬 당연히 번역하기 힘든 것인데, 그렇다면 목소리가 정말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없고 그냥 들리면 들리고 안 들리면 안 들리고 그렇게 애매하기만 한 것인가에 대해 제가 조금 도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이스도 좀 분석할 수 있고 좀 정의 내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번역을 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 된 계기들이 저한테 좀 번역가로서도 많았던 것 같고요. 일단은 근데 목소리가 사람의 목소리는 대체 불가능하죠. 누구나 다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동일할 수는 없고, 기계가 만들어낸 샘플링된 의미, 그 목소리가 아닌 이상은 누구나 다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한국 문학이 왜 중요한가의 이야기에서도 한국 문학이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한국 문학은 한국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써줄 수 없어요. 근데 그 외국 사람이 한국 문학을 읽어야 될 이유도 없고 써야 될 이유도 없고 번역할 이유도 사실은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라는 표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경험과 생각과 감정과 감성들을 언어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술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어떤 공산품을 만드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문학작품을 쓰거나 번역하는 작업이.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그렇게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모호하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우리가 좀 인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보이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막 논문도 쓰고 하면서 결국 맞닥뜨린 것은, 사실 오늘 이제 유연번역상은 영미권 문학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건데, 제가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할 때도 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사랑하는 영미권의 작품을 번역된 것을 봤을 적에 아니 목소리가 어디 갔지? 라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 거의 괴로움 수준의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저도 거의 저는 사실 영화 번역을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논문 쓰기 위해서 다니면.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이 번역이 이렇게 어렵지? 왜 내가 생각하기에 영어로 이렇게 아름답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생생하게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이 왜 이렇게 한국어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일까 다들.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부딪혀 보면은 불가능해서 그런 건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앨리스 먼로가 노벨상을 받았을 적에 제가 노벨상을 받은 것처럼 신나서 그때 문학동네에서 이제 책을 내려고 하고 있었고, 제가 앨리스 먼로를 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막 글을 너무 열심히 쓰고 싶어서 그 최근에 번역된 문학동네 번역본을 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이유들이 다 없어진 번역본인 거예요. 그래서 여튼 그런 논의를 하는데, 일단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출판사에서 그런 낯선 글쓰기를 원하지 않아요.
앨리스 먼로가 왜 가치가 있는지를 별로 이렇게 이거 너무 어려운 거죠. 그거를 그리고 제가 또 알아는 게 한국어로 그것을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한국어로 그거를 문학어로 써본 적이 없는 문장들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것을 막 제가 아니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지? 왜 이렇게 문학 번역이 어려운 것이지? 우리는 1년에 그 출판되는 거의 모든 책들이 외국어에서 번역된 문학 작품들인데 그래서 제가 결국은 재작년인가 그 버지니아 울프를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모더니즘 문학이 서부에서 만들어질 적에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성원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에는 외국어로 번역된 한국어로 처음 이렇게 쓰여진 글들이 막 들어왔는데 한 번도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거나 한국어를 어떻게 써야지 막 이런 언어들이 만들어지겠다 사실 그거를 우리가 정면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모더니즘 당시에는 그때 처음으로 이 의식의 흐름, 뭐 자유간접 문체 이런 것들이 막 그 당시 혁명적인 기법들이 막 만들어졌을 적에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번역을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별로 얘기돼 본 적이 사실은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리어 가장 격정적인 그 논쟁은 최남선 선생님이 소년시대에 라 어미를 쓸 것이다 아니면 번역할 때 다 어미를 써야 된다 이런 논쟁을 벌이셨어요. 그리고 그때 김동인이라는 너무나 뛰어난 작가가 그와 그녀를 쓰고 3인칭 그 전지적 그 3인칭 화자를 위해서 그와 그녀를 쓰고 다어미를 쓰는 소설들을 너무 훌륭하게 써냈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소설의 문법이 그란 주어가 나오고 그녀가 나오고 아니면 나가 나오고 다어미를 쓰게 된 것 뿐이지 예, 그게 우리가 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언어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성경 말씀도 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혁신적이었던 번역을 했지만 그래서 김동인 선생님이 만드신 것이 우리에게 노음이 돼버렸는데 그것이 더 이상 최근의 현대문학에서는 번역에 적용이 안 되고 울프의 소설 최근도 아니죠. 100년 전에 조이스의 소설 이런 것을 번역해낼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는 뭐뭐 했다 이런 언어들이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우리는 김동인의 1930년대 언어로 사실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현대문학에 대한 현대문학이 아니라 모더니즘 문학의 가장 큰 특성을 이제 이 폴리포니 다성성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시는데 바우틴도 그렇고 베냐민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규명을 했었는데 그것은 결국 그전에는 이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에서 내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 문학에 관심이 옮겨갔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지적 3인칭 시점에서 아까 그 밀턴 얘기도 하셨지만 그 옛날 옛적에 누가 살았는데 뭐 했고 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전지적 화자에서 이제 모더니즘에서는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시점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굉장히 주관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이제 문학의 그 가장 큰 특히 소설에서 가장 큰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 보이스는 기존의 모더니즘 전의 보이스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산문적이고 설명적이고 객관적이고 거리를 많이 둔 뭐뭐 하여서 뭐뭐 했던 것이다. 디킨스 같은 그런 스토리텔링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분절되고 불안정하고 개인적이고 모순적이고 이 혼성적이라는 것이 직접화법, 간접화법 이런 것도 구분이 별로 없고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이 의식의 흐름의 소설을 많이 읽어보시면 번역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하튼
말도 안 되죠. 그죠? 사람 생각은 여기로 막 그냥 막 움직여가는 그거를 그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언어로 옮겨서 예술로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이제 모더니즘 문학이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전부가 돼버린 거죠. 모더니즘 문학에서는. 조이스 작품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그 3인칭 소설인데요. 율리시스 보시면 3인칭 소설인데 그 작품에서 제일 유명한 게 그 마울리 블룸이 그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생각을 얘기하는 그 보이스가 나오는 장면 그 부분이에요. 기존에 그렇게 어떤 여성 화자가 그것도 굉장히 섹슈얼라이즈 된 여성 화자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것도 그 음란한 언어 아까 그 이성복 시인 회원부 얘기도 하셨지만 저도 수업 시간에 그걸 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학생들이 고민을 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생생하게 담아놓은 전복적인 작품은 없었었는데 마울리 블룸 목소리가 작품 말미에 거의 모든 것을 휘어잡고 그래서 이제 네, 판금이 되고 그랬죠, 그 책이. 그래서 목소리가 하는 일이 거의 다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넘겨주시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여튼 그 1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모더니즘 문학이 지금 현재 우리의 문학, 우리가 읽고 쓰고 번역하는 문학인 것이고 뭐 방향이 어떻건 간에 그런데 항상 번역 불가하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많고 지금 아직도 우리는 직역이냐 의역이냐 오역이냐 정확하냐 그 담론 속에 아직 있는 건데 도대체 오늘 사실 세션 들으면서 참 신기했던 게 우리가 하나도 기획한 것이 아닌데 다 서로 같은 얘기들을 겹치게 하고 있는 건데 왜 목소리가 get lost in translation이가 아까 정가리 선생님 말씀하셨죠. 도대체 왜 이게 get lost 참 번역하기 힘드네요. 왜 이렇게 되는가? 번역의 과정에서. 그리고 아니면 보이스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저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심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이 이 보이스 트랜스레이션의 신비화인 것 같은데 그거는 규정할 수도 없고 정의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오늘 사실 다들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느라고 모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옳고 그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좋은 번역이라는 의도와 의지가 없으면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답이 없고 아무렇게나 하면 되면은 피아노도 아무렇게나 치면 되는 거고 누구를 대가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문학작품 아무렇게나 쓰면 되는 거고 저희가 근데 좀 조심스러운 거죠 오늘 이 그룹인데 네 그래서 저는 모든 번역자들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번역자들은 자기가 번역하는 것은 자기가 읽은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거를 replicate 하고 싶어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본능이고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 번역하지 않아요. 아무도. 제가 어떤 지면에서건 어떤 강의실에서건 개인적으로 접해본 번역자들 중에서 나는 원작하고 전혀 다른 거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읽어내고 향유한 것을 다른 언어로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 의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execute 하느냐, 어떻게 수행하느냐, 어떻게 만들어 자기 언어가 아니라 도착어로 어떻게 구현해내느냐의 문제이죠. 이 두 가지의 긴장감 사이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창의적인 번역, 창의적으로 해야지. 뭐 직역은 나쁜 거야. 그렇게 좀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두 가지 예를 아까 제가 제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번역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텍스트를 보시는 게 가장 선명하죠.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예만 그냥 보여드리고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보이스 번역이라는 문제에 가장
전면적으로 부딪혔던 작품이 이 카레노레라는 소설인데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그 이순신 장군님의 1인칭 화자로 우리에게 임진왜란 이야기를 들려주는 1인칭 소설이에요. 이순신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지만 이순신의 목소리를 상상해보거나 이순신의 목소리 이럴 것이다라고 그것을 생각해본 사람은 많지 않죠. 그것을 김은지라는 작가가 이순신은 1인칭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한국어로, 현대 한국어로 쓴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첫 문장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이에요. 굉장히 단순하고 이것을 번역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김은 선생님이 처음 쓴 문장은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소설을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서 그냥 고민하고 그 소설을 못 쓰고 있다가 돌아와서 며칠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몇 주였다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고 썼더니 그 다음 문장부터 써졌다고. 그것도 뭐 일종의 신비하긴 하나. 하지만 김 선생님 굉장히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게 김은 선생님도 영문학도였는데 영어는 단어끼리 직접 만나서 부딪히고 긴장감을 갖는 언어인데 나는 어쩌다가 한국에서 작가로 태어나서 조사와 어미에 휘둘리는 이 힘든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어를 버리고 싶다. 라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렇게 그 고민 끝에 이거를 하신 건데 제가 이 소설 첫 문장을 그냥 이거 번역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을 부딪히는 경험이 있어요. 그 굉장히 큰 경험이었고 단어를 바꿀 수도 없죠. 그죠? 단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사랑 어미는 영어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 차이를 어떻게 해놓을 것이냐. 다음 요 밑에 건 좀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런 보이스를 도대체 어떻게 그럼 또 구현하나? 이미 울프가 만들고 뭐 조이스가 다 만들었는데 2009년에 나온 이 소설인 우연치 않게도 이것도 의도된 게 아닌데 우연치 않게도 이순신의 당대 인물인 16세기 영국의 토마스 크롬웰이 주인공인 작품이고 이거는 3인칭인 작품이에요. 울프라는 작품이 이거 저는 헨리 8세대도 큰 관심도 없었고 그 당시 관심도 없었지만 제가 이 책을 몇 년 전에 읽고 가장 저라는 사람에 가까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게 문학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뭐 종교개혁에 관심 있는 게 아닌데 헨리 앤볼린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그 작품의 도입부입니다. 첫 문장이에요. 3인칭이고 예. 누가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직접화법이 나와요. So now get up. 그 다음 문장은 Felled, dazed, silent, he has fallen. Knocked full length on the cobbles of the yard. 이것이 왜 이상한 글쓰기인 것 같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뭐 100년 전 이런 거 once upon a time 아무것도 없고 누가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felled, dazed, silent 주어도 없어요. felled라는 말도 너무 불안정하죠, 그죠? 그 fallen이 아니라 네? 그렇죠. 네네. 갑자기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잘 가는 문체로 이렇게 불안정하고 분절적이고 매우 전복적이고 폐쇄적으로 쓰여진 도입부예요. 토마스 크로멜은 런던 근교 빈민가의 양조장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 양조장 하는 술 취한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맞고
큰, 그래서 이 장면에서 아버지에게 맞고 이거 so now get up 얘기하는 건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작품에서 월터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맞아서 지금 넘어진 거고 이날 맞고 죽을 것 같아서 집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헬리팔스의 오른팔이 되는 이야기가 펼쳐져요. 예, 근데 일단 이 번역자를 제가 명시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냥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 항상 한국에서 문학 번역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 그는 마당 자갈 위에 나자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잖아요. 영어의 주어가 맨 앞에 나오지도 않는데 김동민의 글을 갖다가 쓰셨고 마당 자갈 위에 우리에게 아직 영어로는 보여지지 않았어요. syntaxically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당 자갈을 보여주고 나자빠져 있었다라는 과거 시제로 바꿨어요. 이 소설이 이 힐러리 맨텔이 표현하기를 토마스 크로멜 어깨에 고프로 같은 그 카메라를 달고 따라가면서 현재 시제로 쓰는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작품이 400페이지가 넘는 다 과거 시제예요. 그 고생도 많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가 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너무 낯선 거죠. Failed day silent he has fallen 너무너무 사실 번역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만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갈게요. 베르만 얘기도 정가희 선생님이 이미 다 해주셔서 제가 오늘 안투안 베르만이 왜 문학작품에서 이런 변형이 일어나느냐를 12개의 요소로 분석해 놓은 것을 제가 옛날 PPT를 만들어서 항상 써먹거든요. 너무 만들기 어렵게 12개 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아까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번역자가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번역하겠다는 걸로 그걸 이겨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아까 제가 조사, 어미, 신텍스와 자유간접 문체 등등의 요소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야기하고 해내고 하는 장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에게 문학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역은 그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축소시키는 작업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